이번 강의 영상은 Financial Technology and Financial Innovation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금융산업에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도입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제가 나름 분석한 거를 강의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크게 세 파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자산관리 영역에서 기술이 어떤 변화를 발생시켰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제너럴하게 뱅킹으로 넓혀서 봤을 때 어떻게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생성형 AI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최근 한 1, 2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요약을 했습니다. 먼저 자산관리 영역에서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이 분야를 바꿔놨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핀테크라고 하는 분야 안에는 아주 다양한 분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거는 페이와 뱅킹이 아마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는 지금 웨alth 매니지먼트, 그 다음 캐피털 마켓이라고 하이라이트 해놓은 두 부분에 어떻게 테크놀로지가 적용됐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웨alth 매니지먼트는 말 그대로 자산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에셋 매니지먼트로 생각할 수가 있고, 개인들의 에셋을 관리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캐피털 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금융시장을 분석하는 그런 영역에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두 개는 제가 나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000년대로 가면은 이게 테크놀로지가 항상 사용이 됐긴 했지만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시는 트레이딩에, 시스템 트레이딩에 이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 또는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결국 그 매수 매도의 의사 결정을 이제 기술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조금 더 자동화시키고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매도 거래량이, 그 주문량이 많을 때 그거를 한 번에 시장에 그 주문을 넣으면은 마켓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그 마켓 임팩트를 최소화하면서 가장 좋은 프라이스로 주문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를 쪼개가지고 주문을 내는 게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핵심이었는데, 조금 지나서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으로 초단타 매매를 해서 이제 아주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기술, 그런 기법들도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때는 스피드가 조금 핵심이었던 그런 식으로 기술을 적용해서 매매하는 거에 활용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들어서는 2010년 후반쯤이긴 한데 조금 AI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알파고가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당연히 이것도 금융에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캔쇼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NLP를 적용을 해서 NLP 기법들을 가지고 금융 분석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Hope for AI Investing이라고 적은 거는 실제 이때까지는 AI 투자가 우리가 알려진 바로는 많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았고, 물론 헤지펀드에서는 AI를 많이 쓰고 있었겠지만, 근데 대형 투자은행이나 운용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대는 컸지만 실제로 뭐가 막 진행된 사례는 많이 찾아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2020년도에 진행했던 분석인데, 이때는 학술 연구가 아니라 중앙은행에서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머신러닝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걸 떠나서 적용을 하기 이전에 분석을 진행하고 보고서 낸 것들을 봤는데, 그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래 하던 그 리그레션 기반 모델들로 하던 그거를 머신러닝을 도입하면은 어떻게 또 나아질 수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제 지표에 대한 예측을 한다든지 물가 상승률에 대한 예측을 할 때 리그레션 베이스가 아니라 추이 베이스나 뉴럴 네트워크 베이스를 사용하면은 얼마나 더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머신러닝 기법이 지금만큼 발전되기 이전에는 새로운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SNS 텍스트를 사용한다든지 뭐 이미지 등등 다른 것들을 사용해서 그게 뭐 하나의 요인이 된다든지 하나의 시그널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의 유의미함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제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로 머신러닝이 자산관리 영역에서 적용된 거는 사례들은 뭐 작은 케이스들은 많았어요. 근데 정말 스몰 example들이 아주 많았고 그리고 크게 이게 모든 영역에 포괄적으로 그 다음에 분석 같은 경우도 좀 단기간이 아니라 좀 장기간을 보고 많은 케이스들을 봤을 때도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분석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연구는 많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학술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주제들로 머신러닝이 적용되는 그런 연구들이 발표가 됐고요. 산업에서 적용된 사례는 오토메이션, 자동화하는 거에 적용되는 게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자 관리를 한다든지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챗봇처럼 뭔가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먼저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연구는 활발히 진행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에셋 프라이싱에 머신러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거를 꽤 긴 기간 동안 아주 많은 피처들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가 뭐 이렇게는 보인다. 라는 거를 밝힌 연구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2020년도나 그 다음에 나온 연구들입니다. 사용하는 기법들도 보면은 제한이 없어요. 그냥 새로운 기법이 나오면은 그게 거의 다 금융시장에 적용이 되는 것 같고 그게 주가 예측이나 뭐 여러 자산군들의 움직임을 모델링 하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경제 사이클이나 국면이 어떻게 되는지에 적용되기도 하고 자산 배분을 할 때 그리고 투자자 분석을 할 때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연구 중 하나는 이런 식으로 주가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게 뭐 3개월, 6개월, 12개월 그 주가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거래량이 포함된 이미지를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서 이게 앞으로 모멘텀이 어떻게 되는지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는 이런 연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2020년도 전에 뭐 2017, 18년도 나왔던 연구들에 비해서는 최근에 나오는 연구들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있는 연구들이 조금 나오고 있고 정말로 이제는 활용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연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자산관리의 영역을 먼저 살펴본다라고 했는데 자산관리에서도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뭐 고객들과 인터랙션을 하는 부분 이런 쪽에는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이 많이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시장 분석을 하고 시장을 예측하고 그런 영역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로는 금융 시장에서 뭐 예를 들어 주가라고 하면은 주가의 움직임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주가의 언더라인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완벽히 학습했다 하더라도 그게 미래에 그 디스트리뷰션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로 큰 어려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가 그래도 적지는 않은 것 같고 정형화된 데이터는 많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데이터 안에서 시그널을 뽑아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와 연결시켜서 과거 데이터를 잘 학습할 수 있는 모델들은 있지만 그걸 미래의 예측력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몰 샘플 사이즈라고 적었는데 정형화된 데이터가 많은 것 같기는 하지만 근데 실제 뭐 주가라고 하면은 주가의 움직임은 일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을 기다려도 데이터 포인트가 5개밖에 안 나오고 월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뭐 5년을 기다려도 60개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 분기별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가 실제로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법들의 경우에는 데이터량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는 데이터를 계속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금융시장은 데이터를 컬렉트하는 게 불가능해서 데이터를 컬렉트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야지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는 거지
이걸 뭐 어디 가서 측정을 한다든지 뭐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갖고는 실제 그 시장을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사이즈가 그렇게 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많은 분야들은 인간이 잘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이 레플리케이트를 하는 건데 근데 투자의 영역은 인간들이 본질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들은 뭐 앞에 말씀드린 뭐 non-stationality 등등의 이유 때문에 이제 투자가 어려운 건데 인간도 잘 못하는 거를 인공지능이 배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야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계에 계신 분들이 뭐 참여하는 세미나나 학회나 포럼 같은 거를 참석해서 보면은 주제들도 자동화 관련된 주제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여기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신용 평가하는 거, 뭐 신용 평가는 아주 자동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직접적으로 투자의 영역과는 조금 다른 분야부터 먼저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보면은 이 투자에도 당연히 분석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뭐 로버 어드바이저 이런 키워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퀀트 컨퍼런스에 나온 거를 봐도 뭐 다이렉트 인덱싱으로 조금 더 개인 맞춤형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주제들도 있고 그리고 최근도 보면은 역시 뭐 GPT라든지 다른 거를 투자의 영역에 좀 적용을 하려고 한다라는 시도들은 여전히 역시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의 영역에서는 로버 어드바이저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자동화 자산 관리인데 뭐 최근에는 로버 어드바이저라는 그 키워드를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지만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면은 궁극적으로 많은 금융사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거는 개인 맞춤형 자산 관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은 로버 어드바이저 기술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 어드바이저의 핵심은 시장을 엄청나게 잘 분석해서 그래서 엄청 높은 수익률을 발생하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자산 관리 서비스를 고액 자산가들만 받을 수 있었던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자동화해서 기술을 통해서 자동화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제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하고 기술을 사용하면은 저비용으로 그런 기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핵심인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과 데이터 기반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은 그 전문 자산관리사가 예를 들어 뭐 아주 긴 기간 동안 투자자들을 분석하고 뭐 대화를 하고 같이 여러 가지 뭐 투자에 관련된 논의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개인들의 자금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파악해서 그래서 관리를 해주는 건 아니지만 데이터 기반으로 그래도 맞춤형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산 관리도 자동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로버 어드바이저의 핵심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은 이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더 잘 파악할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로버 어드바이저 두 개는 베터멘트랑 웰스 프런트인데 베터멘트의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Turn Life Goals into Money Goals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인생의 목표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투자의 목표로 바꿔가지고 자산 관리를 하자. 그러니까 본인이 달성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우리가 그거를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 관리의 영역이 조금 더 크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웰스 프런트에 들어가면은 여기도 역시 목표 기반으로 자산 관리를 해줘요. 근데 어떤 식으로 퍼스널라이즈를 하는지 두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보시면은 여기에 집을 구매하고 싶으면 어느 도시에 집을 사고 싶은지, 그 다음에 어떤 크기의 뭐 원베드룸, 투베드룸 집을 사고 싶은지,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그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뭐 월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니까는 본인이 매달 뭐 예를 들어서 2,300불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 달성 가능한지 이렇게 매니저벌 이렇게 나오는 거는 달성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본인이 목표들이 여러 개 있을 때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뭐 과거 수익률이 몇 퍼센트 달성한 게 있는데 그 펀드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뭐 당신이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을 원하고 그리고 뭐 리스크는 어느 정도를 원하고 이런 식으로 대하면은
일반 투자자들은 뭐 변동성이 연 20%인 게 얼마나 큰지 작은지 이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달성하고 싶은 인생의 목표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투자의 목표로 바꿔서 그 목표가 달성 가능한지 안 한지를 알려주고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달성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자산 관리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시를 보면은 네, 여기서는 이제 자녀 학비를 마련하고 싶으면은 자녀를 뭐 어느 자녀도 선택할 수 있고 뭐 첫 번째 뭐 자녀를 어느 대학에 보내고 싶은지 그럼 어느 대학에 보내고 싶은지가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학비가 있기 때문에 학비를 대충 계산을 해서 그 학비를 모으기 위해서는 내가 얼만큼을 투자를 할 건데 그러면은 뭐 매니저블하다. 그다음에 금액을 더 높이면은 컴포터블하게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달성 가능성도 대충 얘기를 해주고 그거를 이 종합적인 자산 관리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로보 어드바이저가 너의 자산 관리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목표를 만약에 달성하지 뭐 시장이 좀 안 좋아져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렇게 목표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펀드가 뭐 이런 식으로 손실이 났다라고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이렇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목표들은 달성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졌다. 아니면은 우선순위를 둔다라고 하면은 뭐 이거는 달성할 수 있지만 저거는 달성할 수 없다. 그리고 단기 목표들은 달성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장기 목표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에 큰 영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 맞춤형 자산 관리를 기술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하면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게 로우 커스트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개인화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이 궁극적으로 자동화 자산 관리를 많은 금융사들에서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목표를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은 목표까지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어떤 투자자의 소비 패턴이라든지 검색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20대 중반의 투자자인데 예를 들어 그 20대 중반인 투자자가 뭐 30대, 40대에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것 같다. 확률적으로 보니까는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러면은 40대에는 이 정도의 소비가 나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표들을 조금 제한을 하고 그런 목표들에 맞춰서 자산 관리를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되겠죠.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퍼스널라이즈를 하는 거고 그래서 DIY 방식으로 나는 이게 필요해. 나는 이걸 원해. 그렇게 하면 그거를 맞춰주는 건데 이 기술이 이런 서비스가 더 많이 발전이 되면은 훨씬 더 이 맞춤형을 이 제한을 하는 맞춤형으로도 진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키워드가 한 몇 년 전에는 나왔는데 작년, 재작년부터는 이제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는 키워드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고 이거 역시 비슷하게 개인 맞춤형으로 투자를 해준다라는 건데 이거는 개인이 본인이 원하는 조건들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조건들에 맞춰서 퍼스널라이즈 된 인덱스를 구성하고 그 인덱스를 추정하는 포트폴리오 자산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오는 예시가 S&P 500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나는 ESG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ESG 그 지표 점수들이 낮은 기업들은 빼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업들은 뺀 S&P 500 지수를 만들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ESG, S&P 500 지수 이런 것들을 만들고 포트폴리오 자산 관리를 그거에 맞춰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퍼스널라이즈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다이렉트 인덱싱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작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많이 다이렉트 인덱싱도 상용화가 된다, 서비스가 제공된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하면은 자산관리 영역에서는 예전에는 스피드가 그 기술을 도입했을 때 스피드가 정말 중요했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더 활용하려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잘 활용하려고 하는 게 그 다음이었던 것 같고
더 최근에는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시장 분석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근데 현 시점에서 뭐 스피드가 더 필요하다거나 또는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거나 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분석이 어렵긴 하지만 뭐 어떤 데이터가 없어서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학습이나 분석을 잘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적용된 걸로 보면은 비용을 절감하고 자동화를 시키려고 하는 영역에서 적용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자산관리 영역뿐만 아니라 금융 전반적으로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넓게 보면은 키워드들을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보면은 최근에는 기술을 사용해서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를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실제 서비스화하는 거는 슈퍼 앱을 통해서 일단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걸 하려고 하면은 목적은 역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너무나 중요하고 여전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생성형 AI가 나온 다음부터는 많은 변화들이 훨씬 더 속도가 붙어가지고 많은 변화들이 빠르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있던 미래금융 포럼인데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가 가장 큰 화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그거를 주제로 이번에 미래금융 포럼을 진행했고요. 발표도 보면은 뭐 슈퍼앱 얘기 나오고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나오고 금융 플랫폼 나오고 그래서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뭐 금융 산업을 바꿀지 영향을 줄지에 대한 논의들이 꽤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할 수 있는지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분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소개를 해서 저도 많이 배웠는데 네,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는 조금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니버설 뱅크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모든 거를 하는 뱅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수신 여신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증권업이나 운영업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게 유니버설 뱅크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널리 알려진 글로벌한 금융사들은 다 유니버설 뱅크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근데 유니버설 뱅크가 좋은 모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 그냥 기사 하나를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유니버설 뱅크를 만들면은 비용 절감이 cost efficiency가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적용을 해보니까는 꼭 그렇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펑션들을 합쳐야 되는데 합치는 과정에서 비용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발생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기사에서는 컬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은행권에서 하는 업무와 뭐 증권사나 운용사에서 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실제 업무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그거를 통합하려고 하는 거는 좀 오버헤드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라이즈를 하면은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비용 부분에서는 좀 많이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또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한다라는 거는 퍼스널라이즈 서비스를 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고 데이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을 하면은 당연히 비용은 더 줄어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얘기 나오는 걸 보니까는 금융 서비스만 제공한다는 게 아니라 비금융 서비스까지 같이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 유니버설 뱅크라 해도 보통 우리 투자자들이 금융 서비스를 받는 거는 우리가 고객들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 은행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은 은행에 찾아갔거나 아니면은 어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뭐 은행의 어플을 열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했죠. 아직까지는. 근데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의 개념에서는 고객들이 뭐 은행이나 금융 서비스를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고객들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 금융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금융 서비스가 찾아가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좀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금융권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기 예시들이 좀 나와 있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뭐 꽃배달 서비스를 한다, 예약 서비스를 한다, 여행을 가려고 하면은 여행 관련된 예약들을
금융 서비스와 같이 제공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금융 서비스가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데 금융 서비스가 필요하면은 그 금융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간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거를 하면서 바로 금융까지 녹여낼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뭐 주문 배달뿐만 아니라 뭐 예약 등등 여러 가지들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많은 부분들이 금융을 빼놓고는 할 수가 없어요. 특히 페이 같은 거는 빼놓고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금융과 비금융을 합치는 게 우리 생활에서는 너무나 편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슈퍼 앱을 제공하는 겁니다. 슈퍼 앱은 말 그대로 어플인데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뱅킹 슈퍼 앱이라고 하면은 어플 하나에 들어가서 모든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비금융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것도 이제 슈퍼 앱에 넣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보면은 뭐 여기 처음에는 Payment and Financial Service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금융 관련된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페이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자산 관리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other function과 retail 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거를 보면은 역시 금융이 아닌 영역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테일 서비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금융 결제 페이하는 거랑 연관이 있는 것 같고 근데 other function으로 가면은 뭐 잡서치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본인의 뭐 금융 또는 비금융 정보를 가지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런 다른 펑션들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슈퍼앱에 다 포함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슈퍼앱을 왜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론적으로는 고객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런 슈퍼앱을 하는 거겠죠. 여기 델로이트에 나온 보고서에 보면은 풀 서비스 뱅킹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50%가 넘는 55% 정도로 나오고 그다음에 뭐 P2P나 다른 거는 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풀 뱅킹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반 이상이면 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월렛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경우에도 거의 46%니까 거의 반 정도는 되는 것 같고 근데 젠 G만 물어봤을 때 뭐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월렛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보면은 꽤 더 높은 비중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국내 삼성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여기도 보면은 MZ세대가 슈퍼앱을 사용하거나 뭐 초개인화 서비스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50% 이상 사용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앱을 선호하는 비중, 그리고 비대면 업무 처리를 선호하는 비중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베이비 부머 세대보다는 MZ세대가 훨씬 더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젊은 고객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슈퍼 앱을 통한 서비스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이제 슈퍼 앱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올해도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예시로 하나 가지고 오면은 예를 들어 KB금융 같은 경우에 이런 다양한 어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은행뿐만 아니라 뭐 증권, 보험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아래를 보면은 하나의 어플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 보고서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훨씬 더 편할 수가 있죠. 하나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더 좋아지려면은 모든 펑션들을 다 제공해서 뭐 모든 펑션들을 모아놨으니 필요한 거를 사용하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각각 개인 조금 더 맞춤형으로 필요한 서비스들을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주면은 훨씬 더 맞춤형 서비스, 효율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일한 보고서에서 이제 금융 플랫폼의 진화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 페이에서부터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은 뭐 글로벌하게 많이 쓰는 것들은 페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제와 수신에서 시작을 했다가 거기서 투자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좀 다른 펑션들이 포함이 되면은 그게 결국 슈퍼의 원앱이 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또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진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케이스로 소개하는 것 중 하나는 토스였는데요. 토스는 보면은 차별화된 포인트가 3개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모든 금융 기능을 하나의 앱에서 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이 하나의 앱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고 이런 금융 기능들을 다 결합해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편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래 보면은 왼쪽 그래프가 MAU의 추이인데, 그러니까 월별 사용자, monthly average 유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건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굵직굵직하게 크게 이제 뭐 보험이라든지 뭐 페이 등등 이런 게 이제 들어갔는데 그런 영향으로 사용자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근데 단순히 사용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용자당 매출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도 이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토스 내에서도 정말 다양한 서비스가 매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여기에 적힌 것뿐만 아니라 그 토스 어플 안에서도 작은 서비스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모든 게 앱 하나에서 모든 서비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슈퍼 앱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 중에 그랩을 가져와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동남아시아로 출장을 가시거나 여행 가시는 분들은 그랩을 많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딜리버리나 라이드 서비스로 먼저 시작이 됐다가 그러다가 이제 뱅킹 서비스까지 확장이 된 케이스인데요. 보면은 배달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남아에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랩에서 그 서비스를 시작해갖고 확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금융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그런 슈퍼 앱, 슈퍼 서비스로 발전이 된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면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고객들이 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근데 펑셔널리티가 그러니까 슈퍼앱은 펑셔널리티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펑셔널리티는 추가가 되는데 펑셔널리티가 추가가 되려면은 그러면은 퍼스널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그 펑셔널리티 안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선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당연히 고객에게 고객을 더 잘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건데 그러려면은 당연히 데이터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객들이 평균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서 슈퍼앱에 다 넣는 게 아니라 각각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서 그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국내에서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22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금융권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데이터는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를 하면은 여러 금융 서비스들에서 이제 본인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통합적인 자산 관리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많이 나온 서비스들은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의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이거를 자산 관리에 조금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게 마이 데이터가 확장이 되면서 금융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까지도 확장이 되고 다른 분야까지 확대돼서 데이터를 더 많이 쓸 수 있으면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 기사에서는 뭐 의료 데이터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당연히 뭐 의료 서비스까지 접목된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서 설명을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젠 AI가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고 이거는 최근에 나온 자료들도 아주 많이 있고 뭐 앞으로도 점점 더 유스 케이스도 많이 나오고 뭐 서비스도 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변화할 것 같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자료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자료를 막 보면서 놀란 거는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고
정말 금융권에서 이거를 활용하려고 하는 글로벌하게 보면은 그 시도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져온 자료는 23년도 5월에 나온 자료인데 여긴 보면은 지금 오른쪽 표에 보면은 이제 X축이 프로바이더의 인트레스트고 금융사의 인트레스트고 어느 게 하일리 적용될 것 같은지가 가장 오른쪽에 나와 있고요. Y축을 보면은 고객들의 인트레스트가 어디에 있고 고객들의 하이는 Y축의 가장 위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있는 거를 보면은 Employee Facing Chat이 있고 그 다음에 Fraud Defense가 있고 그러니까 Fraud Detection과 뭐 신용평가라든지 그런 것과 채팅처럼 그 다음에 커스터머 서비스도 있듯이 고객들을 대응하는 거 그런 게 가장 하이라고 나와 있고요. 앞서 봤던 예시들에서처럼 조금 오토메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고객들 관련된 부분들, 고객 서비스라든지 마케팅을 퍼스널라이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적용이 더 잘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용평가랑 프로드 디텍션 이런 거는 초기부터 분석이 많이 되어 와갖고 그런 것들도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Gen AI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많은 산업들 중에 일단 금융과 그러니까 은행과 보험업에서 Gen AI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초반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키포인트를 몇 개로 요약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제로 적용이 많이 되는 단계는 아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다 라고 하고 있고 적용이 되는 거는 오른쪽에 이렇게 네 가지 예시가 나와 있는데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스터머 서비스랑 프로드 프리벤션,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코딩을 할 때는 당연히 뭐 코파일럿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코딩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를 분석하거나 요약하는 거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키포인트들을 보면은 실제 익스페리멘트 분석이나 연구를 하는 시도들은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뭐 적용된 케이스는 많이 없다라고 다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거시 테크놀로지 예전부터 사용하던 테크놀로지가 많이 있고 탤런트가 이 전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큰 변화가 아직 있지는 않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보고서들도 많이 보면은 AI 전문 인력이 금융권에는 조금 현재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는 자료들이 적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적용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도메인 널리지가 너무나 중요한데 인공지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 요즘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은 인공지능을 알면서 금융의 도메인 널리지도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은 아직 금융권 내에서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을 한 줄로 요약하면은 cost cuts for now, income generation will have to wait. 현재는 자동화 같은 거를 통해서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GenAI를 사용하고 있고 새로운 이윤을 창출하는 거는 그거는 아직은 아니고 그건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표를 보면은 뭐 뱅킹도 있고 핀테크 페이도 있고 인슈런스 등등이 있는데 보면은 커스트 리덕션은 모든 거에 다 들어가 있고 컴페티션도 거의 다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레베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뭐 아주 크게 이득이 발생할 것처럼 그렇게 나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파트에서 봤던 자산관리, Wealth and Asset Manager 같은 영역에서는 뭐 뉴트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뭐 투자은행이나 은용사들, 증권사들의 유스 케이스를 조금 살펴보면은 이거는 1년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골드맨삭스의 CIO가 그러니까 골드맨삭스는 글로벌하게 가장 큰 투자은행 중 하나이고 여기를 보면은 많은 기업들이 뭐 앞으로 몇 년 안에 GenAI가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 골드맨삭스의 CIO는 우리는 몇 년은 아니고 한 몇 달 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1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기사에서 골드맨삭스 CIO에게 GenAI를 어떻게 적용하든지 어떻게 도입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 첫 번째로
이미 한 거는 개발자들에게 코파일럿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라는 얘기가 먼저 있고요.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이런 서비스들을 사용을 한 거죠. 골드만삭스에서는. 그 다음에 역시 1년 전에 POC로 진행했던 거는 다큐멘트 클래시피케이션과 캐테고라이제이션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서를 분석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뭐 문서를 데이터화한다든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 정보를 요약한다든지 정보를 추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실적 발표, 어닝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요약하고 정보화하는 거는 트래디셔널 AI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LLM 같은 걸로 적용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챌린지가 가장 크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역시나 탤런트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문 인력에 대한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작년 10월에 나온 건데 시티그룹에서도 역시 개발자들에게 이런 GPT 여기서는 사용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1000페이지 다큐멘트가 나오면은 그거를 이 GenAI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고 요약을 하고 이런 거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GenAI가 뭐 어디에 많이 적용을 돼서 어느 쪽에 레벨류가 많이 발생할 것 같냐라는 거를 보면은 역시 뱅킹 쪽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뭐 문서 작업이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는 리스크나 리걸 쪽에 많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근데 뭐 모든 영역에 당연히 영향은 어느 정도는 주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예측하고 있다라는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올해 초에 나왔던 기사를 보니까는 AI가 뱅커들의 업무를 많이 바꿔놓을 거고 어떤 스터디에서는 한 4분의 3 정도는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온 보고서가 이 억센처의 보고서인데 여기에 보면은 73%의 US 뱅크 인플로이가 Gen AI의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뭐 이게 긍정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네, 이 보고서 안에서 다른 보고서를 인용한 내용은 60%는 이미 AI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는 이게 백오피스, 미들오피스 상관없이 어느 정도는 다 GenAI의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찾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월스트리트의 worst part은 끝났다라고 하는데 그 worst part가 뭐냐 하면은 단순 업무를 하는 거는 이제 끝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 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효율화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 기사에서 또 얘기하는 거는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니어 레벨이 들어오면은 단순 업무를 정말 많이 하는데 그런 단순 업무 같은 경우에는 Gen AI가 거의 다 대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서비스 중 하나를 예시로 가져왔는데 인투이트는 예전에는 텍스 연말 정산을 할 때 그때 미국에서 많이 사용됐던 서비스인데 이 인투이트는 이제 다양한 금융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거기서 이제 인투이트 어시스트라는 게 나왔다라고 하고 Gen AI Powered Financial Assistant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 사이트에 가서 들어가 보면은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본인의 현금 흐름과 투자를 관리해주는 어시스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현금 상황을 알고 그거에 대처해서 뭐 나의 궁금증이 있거나 있으면은 뭐 분석을 해서 알려주고 그거를 예전에 뭐 채권 같은 경우는 기계랑 소통을 하는 거를 고객들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근데 Gen AI를 사용하면은 정말 퍼스널 어시스턴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작한다라고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케이스를 조금 가져와서 소개를 해드리면은 KB에서는 작년부터 KB 내부에서 사용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KB GPT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GPT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처럼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꽤 빠르게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올해 기사들을 보니까는 KB 증권에서는 GPT 서비스 그 어플을
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다양하게 다른 플랫폼에서도 젠 AI를 활용하려고 한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특정 기업들의 자료들만 뽑아서 온 게 아니라 찾아보면 정말 대부분의 뭐 증권사나 은행들에서 다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또 하나만 가져오면은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실적 발표 이후에 애널리스트가 한 5시간 동안 진행했던 분석 또는 리포트 작성을 5에서 15분 이내로 단축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이 기술이 발전이 되면은, 그리고 LLM도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지면은 거의 뭐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1분 이내로 보고서가 생성되는 그런 게 가능하겠죠.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비슷하게 뭐 다른 은행에서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있다라는 기사들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73%의 직원들이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했던 액센처의 보고서를 보면은 오토메이션과 오그멘테이션을 조금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동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오그멘테이션은 자동화는 아니라 업무에 젠 AI를 사용해서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걸로 두 개로 구분해서 보고 있는데, 아래 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텔러라든지 론 인터뷰어, 뭐 북키핑, 어카운팅 이런 것들은 오토메이션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걸로 나오고요. 그 자동화를 시킬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좌측 상단에 보면은 Personal Financial Advisor, 그러니까 자산 관리를 해주는 거라든지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파이낸셜 매니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오그멘테이션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 AI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모든 영역이 다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변화가 발생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도 이 동일한 보고서에서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유스 케이스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 왼쪽에 보면은 뭐 프로덕트, 세일즈, 마케팅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시켜놨고, 하이 임팩트, 미디엄 임팩트, 로우 임팩트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측 상단에 있는 웰스 매니지먼트 부분을 보면은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어드바이저, 그 다음에 어드바이저리 서비스 이런 거는 하이 임팩트가 있을 거다라고 하고 있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고객을 상대하는 그런 서비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 임팩트인 것 같고, 그 바로 아래에 나와 있는 뭐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 그 다음에 트레이딩 뭐 이런 것들은 미디엄 임팩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뭐 당연히 임팩트는 없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젠 AI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사용한다 안 한다를 구분시키는 게 아니라, 뭐 요즘 보면은 뭐 인터넷은 당연히 다 쓰는 거고 컴퓨터는 당연히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다 쓰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뭐 어떻게 활용하고 어디서부터 활용하고 얼마나 빠르게 활용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